CBS 2시 라이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2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이슈들 다 그 이슈들 근저에는 경제가 있다라는 그 문제의식으로 꾸려진 시간입니다. 시작은 저와 함께 고수열전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어떤 정보가 정말 맞는 정보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수 열전으로 들어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시는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광석입니다. 오늘 사회, 정말 시장, 가게, 정부 모두의 고민입니다. 이놈의 부동산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그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고수님 이광수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희만 소장님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보면 말이죠. 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봄이 온 것 같은데 부동산은 봄이 안 온 것 같아요. 여전히 냉혹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을 계절로 비유한다면.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교정이 필요합니다. 네. 네, 누구 입장에서 봄이고 겨울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산 시장을 얘기할 때 좋다, 나쁘다, 혹은 음. 따뜻하다, 좋아진다, 나빠진다는 건요. 네. 제가 볼 때 가치가 들어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 자 이렇게 해야죠. 가격이 오르냐 떨어지냐 그걸로 네.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봄이죠. 예. 집값이 다시 하락하고 있고 조금씩 위축되고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겨울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좀 가치에 대해서 교수님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저랑 좋겠다. 먼저 고수열전을 벌이고 가고 싶은데요. 계절에 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이 겨울입니다. 좋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네, 가을과 겨울을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봄과 여름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게 겨울이면 온도가 마이너스니까 네. 떨어진다. 오르면 따뜻하다. 이런 좋습니다. 느낌으로 그래서 예. 이제 말뜻을 이해했고 네. 제가 그냥 목리를 한번 부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요지는 그러면 지금은 사실은 춥죠. 네. 거래도 위축돼 있고 특히 거래가 위축돼 있다는 건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거래가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천 건 이상이 거래되고 10,000건 이렇게 거래되다가 지금은 많이 회복해도 2천 건 그런 수준이니까요. 거래가 잘 안 되는 시장이고 그런 입장에선 겨울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냉각기에 놓여져 있다. 그렇습니다. 김인만 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매매 네. 전세를 좀 나눠야 되고요. 거래량도 좀 나눠야 되는데 일단 거래량을 보면 겨울 맞습니다. 매매는 당연히 한겨울이고요. 그냥 주간 아파트 변동률, 집값으로 따져본다면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은 저는 봄입니다. 봄이나 가을인데 매매 같은 경우는 살짝 추운 봄, 꽃샘추위가 있는 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세 시장은 조금 더 온기가 있는 좀 약간 더워지려는 그런 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을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된다. 거래량은 겨울이지만 실제로 집값,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동향을 보면 봄인데 봄에서도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선생님, 좋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데 왜 시장을 구분합니까? 같은 부동산인데. 그러면 아파트와 빌라 시장도 같이 뭉칩니까? 주택도 나눠야죠. 여자 그럼- 남자도 다른데요. 그런 입장에서 시장을 구분해서 본다. 매매 전세는 다른 시장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전세는 세입자의 시장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궁금했습니다. 그 궁금한 그 질문을 질문하시면 되지 왜 싸우듯이 말씀하세요? 농담입니다.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방송의 묘미도 있고 네. 또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공감을 얻기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고수 열전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래서 탐색을 해봤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본격적인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연내 네. 집값 계속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반등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떨어집니다. 떨어질 거라고 보십니다. 자 김희환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반등한다. 반등한다. 네. 두 분이 또 역시 팽팽하게 만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저희 근데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시는데 그죠? 네. 제가 자주 쓰고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네. 네. 그 IMF
홈페이지에서 제가 보게 된 그림인데 기찻길이 하나의 길이었다가 두 갈래 길로 나뉘어요. 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않아요. 아, 다시 만나지 않나요? 네. 아,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미 여기서 만나셨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주제를 놓고 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열전을 벌이지만 또 이 카메라 밖에서는 또 서로 안부도 여쭙고 식사도 같이 하고 좋은 사이입니다. 자, 이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겁니까? 왜 집값은 떨어질 거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집값을 결정하는 건 결국엔 수요와 공급인데요. 네. 지금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이미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희만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냥 여쭤본 건 아니고 전세 시장이 좋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역설적으로 매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네. 집을 사지 않으니까 임차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거고 첫 번째 안 좋은 이유는 수요가 감소했다. 이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특히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서울 아파트 중에서 중간 소득자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 있는 양이 5, 6년 전에는 30%였는데요. 지금 3%로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사실은 가격이 올라서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집값을 결정하는 건 매물의 양인데요. 매도 물량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지금 8만 가구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2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수요는 감소한 상황에서 팔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 집값이 왜 안 빠져요? 그래서 저는 집값이 빠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광수 대표님의 근거를 먼저 들었고요. 네. 집값은 상승 반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김인만 소장님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집값은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 집을 팔려는 매도자 간의 줄다리기 게임입니다. 앞서서 이제 거래 시장은 제가 겨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지기 싫어합니다. 집주인들은 생각이 있죠.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야, 당장.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리 내려가고 하는데 내가 굳이 급매로 던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을 사려는 분들도 아쉽진 않죠. 아, 굳이 지금 내가 무리하게 사야 돼?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서로 팽팽하게 당기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져야 되거든요. 저는 제발 어느 한쪽이 좀 져라. 집주인이 차라리 지든지 그러면 가격이 빨리 떨어지면 빨리 반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이 균형을 누가 깨느냐. 결국 하반기에 뭐 6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번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데 반등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세 상승은 아닙니다. 저는 대세 상승이 한번 움직이면 5년에서 7년 정도 집값이 꾸준히 올라가는 걸 저는 대세 상승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서 제가 말한 반등은 반등에서 앞으로 7년 동안 오를 거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총계보다는 좀 더 큰 폭의 반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 한번 할 때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한번 할 때 시장의 수요자들은 이제 때가 왔구나, 시그널이 왔구나, 어떤 이벤트 트리거로 느끼면서 아마 상당히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반등 폭이 꽤 커질 수는 있는데 이게 바로 대세 상승으로 가지는 않고요. 반등을 했다가 다시 또 줄다리기 양상이 또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그 근거를 들어서 각자의 주장을 이렇게 펼쳐 주셨는데 먼저 이광수 대표님부터 김인만 소장님에 대한 어떤 근거나 이야기에 대한 반박하는 말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전제의 차이가 지금 있어요. 왜냐하면 김인만 소장님께서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줄다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매수자는요 줄을 못 잡고 있어요. 여력이 없다고요. 이 집을 할 수 있는. 모든 매수자가 여력이 없다는 그러니까 거. 모든 매수자가 아니고 네. 아까 제가 객관적인 지표를 말씀드렸잖아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낼 만한 수요가 줄어 있다고요. 있죠. 있는데 예전에 100명이었다면 지금 3명으로 줄었다고요. 예를 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팽팽한 줄다리기 게임이 아니다. 그만큼 사실은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어서 팔려는 사람들이 없으면 거래가 안 될 뿐이에요. 근데 판다는 사람들이 증가할수록 가격 하락폭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시장에 잠재적인 수요가 많다면 네. 금리가 인하되면 바로 반응해서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제 전제대로 시장에 잠재 수요가 줄어 있다면 금리를 아무리 인하해도
수요는 없을 겁니다. 금리 인하가 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게 아니고요. 금리가 인하된 다음에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닌가요? 금리가 인하되면 그냥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저한테요? 네. 네. 금리가 인하되면 예. 가격이 그냥 오르는 거냐고요? 그렇진 않죠. 수요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금리 인하로 수요를 자극해서 그렇죠. 집값이 올라가요. 그렇죠. 네. 근데 금리가 인하돼도 네.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스트레스 DSR이나 아니면 높은 가격 때문에 감당할 수도 없고, 그런데 무슨 수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 3년 전에 금리가 내려갈 때하고 똑같이 보시면 사실은 착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거예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에서 3%대로 떨어집니다. 근데도 집값이 빠지잖아요. 금리가 4%포인트나 떨어졌는데 왜 집값이 빠졌어요?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집을 살 사람이 없으니까 네. 집값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수정이 필요하다.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다. 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금리가 인하한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광수 대표님의 의견에 대한 혹시 반박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반박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죠. 아니 아니 안 하셔도 물론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안 할 수가 없어요. 공감이 안 되니까. 자, 금리 같은 경우는요. 아, 그 물론 정도예요? 반비례하지는 공감이 않습니다. 네. 금리가 무조건 내린다고 해서 집값이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도 뭐 집값이 뭐 더 올라갔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똑같지는 않은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수요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늘어나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대세 상승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가 줄어들어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를 보셨죠. 메이플 자이도 그랬고 DHA 퍼스트 아이파크 100만 명이 몰린 곳을 봤습니다.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은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 마진을 확보하거나 뭔가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아무 생각 지금 구매 능력이 너무 되지 않아서 못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좀 이벤트가 있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면 내 집 마련하고 싶어하는 분들 지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매물이 집주인들이 막 집어던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조금 드러났어요, 매물. 그래서 집주인들이 집어던지면 폭락하겠죠.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기대감에 자극을 주게 되죠. 매매 시장은 기대 시장입니다. 미래 가치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한 번, 두 번 내리는 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으나 기대감을 어느 정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다. 앞서서 제가 반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반등은 일부 수요가 움직여도 충분히 저는 반등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코너 속의 코너 네.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네. 두 분 말씀 듣고 한 번씩 제가 한 분 편이 되어서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겠습니다. 네. 이광수 대표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많이 안 떨어졌다. 더 떨어져야 집을 매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제 날짜로 전월 물가가 발표됐는데 아마 제가 봤던 게 귤값입니다. 귤값이 78% 올랐습니다. 네. 또 각종 채소값들이 다 올랐는데 역시 상추값, 배추값 뭐 다 올랐습니다. 근데 이 부문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 현상 속에서 22년부터 발생한 이 인플레이션 현상 속에서 이것저것 모든 물건 가격이 다 오르는 동안 집값이 조금 떨어졌다고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다 오르는 동안 집값이 조금 떨어진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떨어졌다라고 보시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질문의 난이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날카로웠습니까? 좋습니다. 이거 90점 이상. 90점. 네, 90점. 아 좋습니다. 네. 더 노력해서 100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90점의 근거가 있는데요. 이거는 날카로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때 날카롭기만 하면 예, 의미가 없죠. 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근데 그게 딱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집값도 자연스럽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최근 인플레이션 되는데 집값은 오히려 조금 빠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거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꼭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국의 집값이 서울 기준으로 해서 최근 7년 동안요 2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미 올랐다. 한국의 집값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집은요 절대 가격이 크잖아요. 절대 가격이 큰데 2배가 올랐다는 건요. 제 용어를 빌리면 충격적인 일이에요. 네. 아니 딸기 값은요. 그래도 5,000원에서 10,000원 오를 수 있어요. 네. 김밥은 2,500원에서 5,000원 오를 수 있어요. 왜? 절대 가격이 싸잖아요. 낮잖아요. 네. 근데 절대 금액이 큰 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가격이 5천만 원인데 1억으로 다 올랐어요.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사실 쉽지 않다. 그런데 한국의 집값이 그렇게 빠르게 올랐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 반영이 다 됐고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됐고 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없고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제 김윤환 소장님한테 좀 준비되셨습니까? 입술이 혹시- 바삭바삭 마릅니다. 혹시 제가 성대모사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떨고 있니? 지금 막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를 좀 중요한 포인트로 가져오셨어요. 네네. 저도 24년 연내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 미국의 금리 인하보다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는 어려운 여건이고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를 지켜보면서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연내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뭐 대대적인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정말 0.25%포인트 요 정도씩 혹은 뭐 두 차례 한다 하더라도 0.5%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고 그게 말 그대로의 금리 인하로 정말 대대적인 인하가 아니다라는 것 첫 번째. 예.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24년 연내 금리 인하가 끝이 아니라 25년에도 26년에도 차근차근 약 2%나 1.5%를 향해 금리 인하 수순을 밟아 나갈 것이다라고 본다면 더 싼 금리를 만날 때 그때 매수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금리 첫 인하 시점에 집을 매수할 필요가 있어? 하는 매수세를 금리 인하가 자극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광수 대표님을 잠깐 빙의해서 말씀드려봤는데 네. 난이도 어떻습니까? 저는 난이도 60점 주겠습니다. 60점. 네. 점수가 엄청 낮았네요. 좋은데? 네, 질문요? 이건 뭐 자, 이거는 설명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네, 답변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집을 살 때는요. 앞서서 이제 금리가 내려갔다. 완전히 내려간 상태에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건 폭등이 일어나는 거고요. 네. 지금 폭등이 일어나는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제가 기대감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집을 사는데 올라가는 집을 사고 싶습니까? 아니면 다 인프라가 GTX 예를 들어 볼까요? GTX 뭐 5년 후에 개통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5년 후에 개통되는 집을 사고 싶습니까? 아니면 착 개통이 돼서 지금 막 움직이는 집을 사고 싶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는 집을 삽니다. 왜?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개통이 되고 나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가 되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올라가죠. 살기 좋으니까. 미래를 두고 세입자들은 돈을 더 지불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5년 후에 개통이 되면 집값이 더 올라갈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럼 미국이 한번 내립니다. 빨리는 못 내릴 겁니다. 한국은행은 더 늦겠죠. 2%포인트 벌어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 한 번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시작이야. 기대감을 줍니다. 앞으로 설마 한번 내렸는데 다시 또 올라갈까?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2022년도 금리 막 올라갔을 때 진짜 우리가 3.5% 때문에 막 집어 던졌습니까? 집주인들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5% 될 것 같은데? 공포감, 두려움 때문에 못 견딘 거고요. 올라갈 때는 그 0.25, 0.5%가 앞으로 3년, 5년간 금리 인하의 시그널,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마중물을 해서 반등을 하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수는 있으나 시간을 두고 둔다면 물가도 올라가고 건축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본다면 또 장기적으로 상승 곡선을 충분히 그릴 만한 충분한 그 이벤트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두 분의 그 어떤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도 무디게 만들어 주시는 답변 때문에 정말 많은 정보를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책이라는 관점에서도 좀 질문 드려볼게요. 어쨌든 이 매매 가격을 결정짓는 여러 변수에는 정책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금리도 있겠지만 또 정책도 수요나 공급을 자극해서 가격을 결정짓는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가 뭐 우리가 그 부동산 정책 하나하나 다 뭐 이렇게 헤집어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기조가 흔들림 없이 이 부동산 가격의 지금의 조정 국면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최근에 정책이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아까 김현 소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사람들은 기대감으로 움직이죠. 근데 지금 한국의 지금 부동산 정책이요, 그 기대감을 없애고 있어요. 되게 역설적으로 들리시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는 교수님께서 신생아 대출 얘기를 하셨죠. 네.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기까지 왔어? 신생아까지 대출해줘야 네. 한국의 부동산 가격에 받치는 거야? 그러면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대출해줘야 돼요. 네. 네. 그만큼 사실은 기대감이 지금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벨트까지 풀어줘? 더 이상 없을 것 같아. 군사 지역 해제까지 그렇죠. 뭐 이런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거죠. 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가 기대감이 가장 커요. 나올 게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근데 정부는 엄청나게 정책을 내다 보니까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집권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정책을 세보니까 15개가 나왔어요.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네요. 네. 저희가 전 정부 때는요. 뭐 정책 23번 나왔다고 난리를 쳤는데요. 지금 조용해요. 그런데 시장의 참여자들은 알아요. 뭐냐면 우와 이렇게 하는데도 부동산가가 안 오르고 더 나올 게 있는 거야? 신생아 대출 다음에 그럼 대학생 대출? 근데 실제로 대학생 대출 나옵니다 지금. 대학생 대출 실제로 나왔어요. 나옵니까? 예. 예. 대학생 대출이 그 특례 청약 가입하면 나중에 싸게 대출해준다. 주택 대출해준다. 드림 대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게 말해서 끝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 혹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대학 입학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 정책 아닙니까 혹시? 이미 대학 우스갯소리로 네, 들어봤습니다. 대학 입학률은 높은데요. 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책의 기대감을 오히려 네. 엄청나게 줄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주는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게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플러스로 만드는 요인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것이 효과가 없으니까 기대감마저 떨어진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맞습니다. 입장이시고 맞습니다. 김만 소장님은 이 정책의 효과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이광수 대표님 의견에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냐면 좀 죄송하긴 한데요. 어느 역대 정부든지요. 집값을 올리고 싶은 정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계절로 따지면 봄, 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요. 제가 국토부 장관이라도 굳이 나서서 규제를 하고 풀고 브리핑하고 싶습니까? 정부는 개입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인플레이션 정도 그냥 방어를 해주면 베스트인데 시장이란 거는 그게 아니죠. 집값이 급등해서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해야 되고요. 집값이 급락해서 언더슈팅이 되면 규제를 풉니다. 그 메커니즘이고요. 일례로 최근에 이제 뭐 신생아 대출 말씀하셨는데 신생아 대출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연계가 된 정책이고요. 그거로 집값을 부양하겠다는 정책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특례보금자리 그러면 특례보금자리 시즌 2를 하는 게 낫지. 뭐하러 신생아를 합니까? 그래서 신생아는 출산율을 높이는 거고요. 청년 특별 드림 대출은 청년들 지금 총선 앞두고 이제 표심을 좀 자극해야 되니까 지금 기성세대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번, 2번 그냥 머릿속에 1번, 2번이에요. 근데 청년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나오는 정책이고요. 자, 집값 내려가는 것도 싫고 올라가는 것도 싫은데 총선 앞두고 표 얻겠다고 강남 3구, 용산구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라도 집값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개발 정책, 그린벨트, 군사지역 풀어줄게. 야, 땅 가진 사람들 그동안 힘들었지. 우리 표 좀 줘. 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부동산 부양으로 보기에는 저는 약간 정치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 그리고 실제로 총선 지나면 그린벨트, 군사지역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는 모릅니다.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우리 두 분 말씀 속에 사실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벌써요? 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좀 네. 짧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토록 우리 밖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밖에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앉아 계신데 이토록 이 이야기에 집중해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엄지척하고 계시고 실제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도 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첫 주택 대상자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네 삶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끝으로 이광수 대표님 한 분씩 어떻게 하셔라.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라는 관점이든 투자라는 관점이든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시장을 전망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유연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토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방적인 의견이 아니라 서로 토론하면서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치와 그리고 스스로의 의사를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구 한 일방의 의견을 듣고 사실은 뭐 검토하고 생각하는 거는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특히 부동산 시장을 보실 때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변화를 인정해야 됩니다. 오르던 가격은 떨어질 수 있고요. 떨어지던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는 폭의 뭐 차이가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변화를 인정하면 여러분들 내 집 마련 잘하실 수도 있고 특히 이렇게 냉혹한 이런 경제의 겨울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내 재산도 지키시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인만 소장님도 부탁드립니다. 이광수 대표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마지막은 훈훈하게 또 공감 모드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유연하게 하는 건 맞고요. 전문가들 인사이트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자기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이광수 대표님, 저 김광석 교수님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자기가 필요한 자기의 전략을 좀 세울 필요는 있고요. 저는 절대 영끌은 하지 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초조함, 조급함이 영끌을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또 자기만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우는 좋은 시기가 지금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여러분이 뭐 저를 이제 정면에서 보시면 아마도 잘생겼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지만 측면에서 보시면요 머리 크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더 잘생겼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물을 혹은 인격체든 동물이든 마찬가지 한 측면만 보시는 게 아니라 다각도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놓고도 오를 거다,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올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그 정보만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역시 떨어졌으면 좋겠다, 떨어질 전망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그런 정보만을 취득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을 다 들여다보고 나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잘 정립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의 두 고수께서 주신 열전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면서 이상 두 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